일본, 캄보디아 독다가 발각됐습니다. 전쟁이 터지자 캄보디아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도 믿었는데 일본까지 우리 뒤에 있었다. 중국 무기를 믿고 전쟁을 시작했고 그 뒤에서 일본은 조용히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왜 캄보디아는 중국과 일본을 믿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왜 이 전쟁의 끝에서 한국의 이름만 남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전말을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동남아시아 안보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중국의 남중국해 확장이었고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지역은 솔직히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역은 늘 잔잔했으니까요. 가끔 소규모 충돌이 있긴 했지만 본격적인 군사적 대립으로 번진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이 가져온 보고서 하나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태국 정부가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스캠 범죄 단지를 군사적으로 소탕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국경 지역 범죄 소탕이야 흔한 일이니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비일비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이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단순한 경고 사격이나 외교적 압박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작전 계획이 수립되었고 필요한 병력과 장비가 국경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경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분쟁의 본질을 이해하시려면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셔야 합니다. 캄보디아 국경 지역에는 악명 높은 스캠 범죄 단지들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카지노나 리조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기 범죄의 본거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투자 사기가 공장처럼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 종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기 전화를 걸고 가짜 연애 감정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허위 투자 정보로 재산을 갈취했습니다. 피해자 중에는 한국인, 일본인, 미국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도 이 사기에 당해 수십만 달러를 잃은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매년 수조 원에 달했고 이 돈은 대부분 캄보디아의 범죄 조직과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 단지들이 캄보디아 정부의 묵인 아래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묵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방조에 가까웠습니다. 일부는 캄보디아 고위 관료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지역 경찰은 이 단지들을 단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범인 인도를 요청해도 캄보디아 당국은 번번이 거절하거나 묵살했습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자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는데 캄보디아 정부는 손을 놓고 있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외교적 경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수차례 시도했지만 캄보디아 측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습니다. 태국 경찰이 자체 조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를 제시해도 캄보디아 당국은 확인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태국 민간인들이 이 스캠 단지에 인신매매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겁니다. 고액 연봉을 준다는 가짜 취업 광고에 속아 캄보디아로 건너간 태국 청년들이 여권을 빼앗기고 감금당한 채 하루 16시간씩 사기 전화를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도망치려다 붙잡히면 구타를 당했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태국 전역에 퍼지면서 여론이 폭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캄보디아를 규탄하는 게시물이 쏟아졌고 태국 정부에 대한 압박이 거세졌습니다. 왜 우리 국민이 이웃나라에서 노예처럼 부려지는데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는 분노가 들끓었습니다. 태국 군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차이가 압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력 규모는 태국이 캄보디아의 약 3배였습니다. 태국군은 현역 병력만 36만 명 수준이고 예비군까지 합치면 훨씬 많습니다. 반면 캄보디아군은 현역이 12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숫자만 봐도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국방 예산은 더 심각해서 거의 10배 차이가 났습니다. 태국은 연간 국방비로 70억 달러 이상을 쓰고 있었고 캄보디아는 7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병력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기의 질과 훈련 수준, 작전 능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공군력 비교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태국 공군은 현대식 전투기와 경공격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고 조종사들의 훈련 수준도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공군은 사실상 명목뿐이었습니다. 구형 기체 몇 대가 전부였고 실전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했습니다. 해군력은 비교 자체가 무의미했습니다. 태국은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항공모함을 가진 나라는 태국이 유일합니다. 이 항공모함은 한국의 한화오션이 건조해서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는데 그때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캄보디아 해군은 사실상 연안 경비대 수준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전투함이 거의 없었고 태국 해군과 맞붙으면 순식간에 제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태국이 압박하면 캄보디아가 협상 테이블로 나올 것이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동남아시아에서 전면전은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캄보디아 정부도 바보가 아닌 이상 군사적으로 태국과 맞서는 건 자살행위라는 걸 알 테니까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캄보디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강경하게 맞섰습니다. 태국의 최후 통첩에도 꿈쩍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경 지역에 자국군을 증파했습니다. 저는 이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군사력에서 압도적으로 밀리는 나라가 왜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 당시 저는 그 이유를 중국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이 뒤에서 캄보디아를 지원하고 있어서 저렇게 배짱을 부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중국도 한 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나라가 캄보디아 뒤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캄보디아 뒤에 누가 있는지를요. 저는 동남아시아 안보를 담당하면서 이 지역의 동맹 구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 강대국들이 동남아시아에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떤 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꿰뚫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국과 일본의 관계는 철옹성 같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잠깐 역사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은 아시아 전역을 침략했습니다. 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가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경험했습니다. 그 상처는 8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로 갈등을 빚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하지만 태국은 달랐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받지 않은 나라입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유럽 열강들이 아시아를 분할 점령할 때도 태국은 영리한 외교로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일본군이 동남아시아를 휩쓸 때 태국은 저항하는 대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태국은 주권을 지킬 수 있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처럼 식민지가 되는 수모를 겪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태국은 패전국 취급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냉전 시대를 함께했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태국인들에게 일본은 침략자가 아니라 파트너였습니다.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을 때 태국만은 일본을 우호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인식은 전후에도 이어졌고 오히려 더 강화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일본은 태국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부었습니다. 도로를 깔고 다리를 놓고 공장을 세우고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일본의 공적개발 원조 자금이 태국의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었고 일본 기업들은 태국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일본이 사실상 다 만들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 스즈키, 마쓰다. 태국 거리를 달리는 차의 90% 이상이 일본 브랜드였습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생산 기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의 바탕에 일본의 투자가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에게 일본은 경제적 은인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관계는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태국 내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양국 정상들은 서로를 가장 가까운 파트너라고 칭했습니다. 저도 이 관계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은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이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일본과 태국의 굳건한 관계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도 도움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이 삼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랐고 실제로 수십 년간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에서도 당연히 일본이 태국 편에 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생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60년 동맹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본이 태국을 지지하는 건 물어볼 것도 없는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12월 중순 태국이 캄보디아 국경을 폐쇄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항해 전화를 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3번을 읽었는데 틀림없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태국 정부의 국경 폐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물론 외교적으로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60년 동맹국이 범죄 소탕을 위해 국경을 폐쇄했는데 가장 먼저 항의한다고요? 미국도 중국도 어떤 나라도 아닌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일본이 가장 먼저 항의했다고요? 저는 이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은 없었습니다. 외교라는 게 워낙 복잡하니까요. 일본이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일본 내 캄보디아 진출 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며칠 후 저는 펜타곤 정보분석실에서 충격적인 보고서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읽는 순간 32년 경력의 제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태국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아시아 태평양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위성 사진과 정보 보고서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화면에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위성 영상이 띄워져 있었고 태국군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추적되고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이 캄보디아 국경 인근 기지에 전투기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상군도 전진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트럭과 장갑차 행렬이 국경을 향해 이동하는 모습이 위성에 포착되었습니다. 태국 해군도 움직였습니다. 함정들이 캄보디아 해안을 향해 출항했고 그 선두에는 한화오션이 건조한 항공모함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것이 압박용 제스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무력 시위라고요. 실제로 많은 분쟁이 이런 식으로 해결됩니다. 군사력을 과시하면 약한 쪽이 물러서고 외교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제 정치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전쟁 직전까지 갔다가 막판에 협상으로 타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태국군의 움직임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태국군의 배치 형태였습니다. 단순히 국경에 병력을 늘어놓은 게 아니었습니다. 공격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공군 전투기들은 즉시 출격 가능한 상태로 대기 중이었고 정밀 유도 폭탄이 장착된 모습이 위성 사진에 찍혔습니다. 지상군은 침투 루트를 따라 분산 배치되어 있었고 포병대가 사거리 내에 목표물을 두고 조준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공격 준비였습니다. 12월 19일 새벽 태국 공군 소속 전투기들이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목표는 스캠 범죄 단지와 카지노 단지였습니다. 첫 번째 공습이 시작된 겁니다. 저는 작전 보고서를 받아들면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태국 공군이 이번 작전에 투입한 전투기 기종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산 T-50 골든이글 태국형.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때까지 이 전투기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F-35 라이트닝, F-22 랩터 같은 미국산 첨단 전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한국산 경공격기는 제 레이더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든다는 건 알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제품에 비하면 한 수 아래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T-50은 고등훈련기로 개발된 기체였습니다. 쉽게 말해 조종사들이 실전 전투기를 몰기 전에 연습용으로 타는 비행기라는 거죠.
물론 경공격기 버전도 있어서 실전에 투입할 수 있지만 저는 그 능력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훈련기 기반이니까 성능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작전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태국 공군의 첫 번째 공습은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이 스캠 단지 건물들을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조준한 목표물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타격 영상을 분석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캠 단지는 민간 건물들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일반 가옥과 상점이 있었고 도로에는 민간 차량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목표물만 정확히 타격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러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산 T-50과 정밀 유도 무기 체계는 이 어려운 과제를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폭탄은 정확히 목표 건물에 떨어졌고 주변 민간 시설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미국 공군도 쉽게 달성하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의 실력도 대단했지만 그들이 사용한 장비의 성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작전이었습니다. 저는 이때 처음으로 한국 방산의 실력을 제대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공습이 성공하자 태국군은 본격적인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공습은 계속 이어졌고 목표물은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스캠 단지뿐만 아니라 그 단지를 운영하는 조직의 거점들, 자금줄, 통신 시설까지 타격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태국 해군도 움직였습니다. 항공모함을 앞세운 함대가 캄보디아 해안을 봉쇄하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로 들어가는 물자와 무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 항공모함 전단의 위용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주변국들에게도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태국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태국의 군사력이 동남아시아에서 압도적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 작전을 지켜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태국이 예상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국방비나 병력 숫자로는 알 수 없는 실전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은 동남아시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둘째, 그 능력의 상당 부분이 한국산 무기에서 나왔습니다. T-50 전투기, 정밀 유도 폭탄, 항공모함까지. 태국군의 핵심 전력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놀랐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 수준의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가 실전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이요. 미국 방산업체들의 무기만 믿어왔던 저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서 벌어지는 작전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대응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캄보디아군의 실패였습니다. 캄보디아 공군은 태국의 공습에 거의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보유한 구형 전투기 몇 대는 제대로 이륙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륙한 기체들도 태국 공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기술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캄보디아군이 일부 신형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중국산 무기들이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캄보디아에 상당량의 무기를 지원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중국산 무기들은 실전에서 처참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중국제 방공 시스템은 태국 전투기를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습니다. 탐지한다 해도 격추율이 형편없었습니다. 중국제 통신 장비는 태국군의 전자전 공격에 취약했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던 드론 기술도 태국 공군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서류상 스펙은 그럴듯하지만 실전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면 한국산 무기는 서류상 스펙 그대로, 아니 그 이상의 성능을 실전에서 증명했습니다. 이 대비는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것이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태국이 스캠 단지를 소탕하고 캄보디아가 항복하면 끝날 일이라고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이 분쟁의 배후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본이었습니다. 60년간 태국의 형제라고 불렸던 그 일본이 믿기 어려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2월 22일,
저는 펜타곤 정보분석실에서 한 통의 긴급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랬습니다. 일본 캄보디아 군사 협력 현황 분석. 저는 처음에 이 보고서가 왜 지금 올라왔는지 의아했습니다. 일본과 캄보디아의 관계야 예전부터 알고 있었으니까요. 일본이 캄보디아에 경제 원조를 하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1990년대 캄보디아 평화협정 이후로 일본은 꾸준히 캄보디아의 도로, 전력, 상하수도 같은 인프라 건설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개발도상국 원조 차원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하지만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면서 저는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일본의 캄보디아 지원은 단순한 경제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 일본과 캄보디아는 수교 7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이건 외교 용어로는 거의 동맹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돈 주고 도로 깔아주는 관계가 아니라 정치, 경제, 안보 전반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의문이 들었습니다. 일본에게 태국은 60년 동맹인데 왜 캄보디아와도 이 정도 수준의 관계를 맺은 걸까? 두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을 때 일본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보고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캄보디아군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명목은 역량 강화 지원이었습니다. 캄보디아 왕립군 내에 일본 자위대가 기술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통신학교와 화학전 방어학교였습니다. 일본은 이 학교들의 최신 장비를 제공하고 교관을 파견해서 캄보디아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통신기술이요? 화학전 방어요? 이게 왜 문제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전에서 통신은 생명줄입니다. 아무리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통신이 끊기면 군대는 무력해집니다. 지휘체계가 마비되고 부대 간 협조가 불가능해지고 적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통신 능력이 향상되면 전투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일본이 캄보디아군에게 통신 기술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화기 사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암호통신, 전자전 대응, 네트워크 구축 같은 핵심 군사 기술을 전수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학전 방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방어 기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화학 무기의 특성과 운용 방식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된 방어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화학전 방어를 가르친다는 건 화학 무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일본이 미쳤나? 태국과 60년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태국의 잠재적 적국에게 군사기술을 전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지뢰 제거 사업을 명목으로 캄보디아에 다양한 장비와 자금을 지원해왔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오랜 내전의 유산으로 수백만 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이를 제거하는 건 인도주의적으로 의미 있는 사업입니다. 일본이 여기에 돈을 대는 건 나쁜 일이 아니죠. 문제는 이 자금과 장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느냐는 겁니다. 지뢰 탐지 장비는 금속 탐지, 지형 분석, 원격 조종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기술들은 군사 정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일본이 제공한 드론 기술은 지뢰 탐지용이라고 했지만 같은 드론이 적군 위치를 파악하는 정찰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태국 정보당국은 이미 이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읽으면서 태국 측 반응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태국 군부와 정보기관은 일본의 이중 플레이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년 동맹이라는 역사 때문에 공개적으로 문제 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눈 감고 넘어가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전쟁이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전쟁 중에는 평화 시와 다릅니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진심이고 누가 거짓인지. 60년간 쌓아온 외교적 수사와 포장이 한순간에 벗겨집니다. 태국은 전쟁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일본의 지지를 기대했습니다. 적어도 외교적으로는 태국 편에 서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지지 성명을 내지 않더라도 최소한 캄보디아를 비난하거나 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정도의 반응은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일본은 침묵했습니다. 아니, 침묵보다 더 나빴습니다. 태국이 국경을 폐쇄하자마자 가장 먼저 항의한 게 일본이었다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양국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면서 사실상 태국의 군사 행동을 비판했습니다. 스캔 범죄 단지 소탕이라는 태국의 명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경 분쟁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캄보디아 편을 드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왜냐고요? 태국과 캄보디아의 군사력 차이를 생각해보세요. 태국이 압도적으로 강합니다. 이 상황에서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건 태국더러 군사 행동을 멈추고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태국의 우위를 포기하고 캄보디아와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하라는 겁니다. 태국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60년간 형제라고 믿었던 나라가 정작 전쟁이 터지니까 적편을 들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태국 정보기관이 일본 자위대 관계자들의 동향을 추적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정보가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자위대 교관들이 캄보디아군 지휘부와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후에도요. 그리고 그 접촉 내용 중에는 태국군의 작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확인하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일본은 단순히 중립을 지킨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캄보디아를 도운 겁니다. 60년 동맹국인 태국과 싸우는 캄보디아를요. 물론 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온갖 루머와 과장된 정보가 떠돌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을 규탄하는 게시물이 쏟아졌습니다. 배신자 일본, 60년 우정은 거짓이었다. 일본은 우리의 적이다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태국의 유력 언론들도 일본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평소에는 일본의 우호적이던 매체들까지 일본의 두 얼굴을 비판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60년간 쌓아온 일본과 태국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 채워야 한다는 것을요. 그 누군가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은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태국에서 한국은 그저 K-팝과 드라마의 나라였습니다. 한류 콘텐츠 덕분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높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문화적 호감이었습니다. 정치, 외교, 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태국의 레이더에 크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는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태국의 승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은 소셜미디어에서 태국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태국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하면서 스캔 범죄, 단지 소탕이라는 태국의 명분을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침묵하거나 사실상 캄보디아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대비는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태국인들의 눈에 한국은 진짜 친구로 보이기 시작했고 일본은 60년간 친구인 척했던 배신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국인들은 한 가지 역사적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태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한국전쟁 이야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당시 한국군은 북한군의 기습 공격에 속수무책이었고 불과 며칠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부산까지 밀려난 대한민국은 멸망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유엔이 움직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침략을 규탄하고 회원국들에게 한국을 지원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을 필두로 여러 나라가 참전을 결정했습니다. 태국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한국 전쟁하면 미국, 영국 같은 서방 국가들의 참전만 떠올리지 태국이 참전했다는 건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참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국은 총 6,300명 이상의 지상군을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유엔군 참전국 중에서 상위권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태국보다 더 많은 병력을 보낸 나라는 미국, 영국, 캐나다, 터키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태국은 지상군만 보낸 게 아니었습니다. 공군과 해군도 지원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이 한국 하늘에서 작전을 수행했고 태국 해군 함정이 한국 해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한국을 위해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태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수백 명의 태국 군인들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 가본 적도 없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였을까요? 당시 태국 정부의 공식적인 이유는 공산주의 확산 저지였습니다. 냉전 시대의 동남아시아도 공산주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고 한국이 공산화되면 그 영향이 동남아시아까지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을까요? 단순히 지정학적 계산만으로 수천 명의 젊은이를 지구 반대편 전쟁터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 다른 무언가가 있었을 겁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모습에 대한 공감, 같은 아시아인으로서의 연대감, 또는 단순히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도덕적 신념. 이유가 무엇이었든 태국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피를 흘리면서요. 그리고 74년이 지난 12월, 한국은 그 은혜를 갚고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이 태국에 무기를 판 건 비즈니스입니다. 순수한 은혜 갚음이 아니라 상업적 거래죠. 하지만 태국인들은 그렇게만 보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태국의 승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 한국 국민들이 태국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 한국 정부가 태국의 입장에 우호적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태국인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서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도와준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있다. 반면 일본은 어땠습니까?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 편에 섰습니다. 덕분에 일본은 동남아시아 침략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고 태국은 주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국은 일본을 도운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74년 후 태국이 전쟁에 휘말렸을 때 일본은 뭘 했습니까? 침묵하거나 적을 도왔습니다. 태국인들에게 이 대비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우리 곁을 지켜준 건 소셜미디어에서 맨날 티격태격하던 한국이었어. 반면에 형제니 뭐니 떠들던 놈들은 정작 적한테 무기랑 기술 대주고 있더라. 전쟁 중에 우리는 진짜 친구를 알게 된다. 누가 좋은 친구이고 누가 나쁜 친구인지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 정말 고맙다. 그들은 우리가 1950년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었다. 저는 이 반응들을 분석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국제관계에서 진정한 영향력은 돈이나 무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뢰에서 나옵니다. 어려울 때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지. 그 신뢰가 쌓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일본은 60년간 태국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도로를 깔고 공장을 세우고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태국이 어려울 때 일본은 그 60년간의 투자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반면 한국은 무기를 팔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기가 실전에서 태국을 지켜줬고 한국 국민들의 응원이 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74년 전의 피해 기억이 되살아났고 새로운 형제애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국제관계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극적인 반전은 처음 봤습니다. 60년 동맹이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이 형성되는 과정을요. 그것도 불과 며칠 만에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태국과 일본, 태국과 한국의 관계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 아니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산 무기의 실전 성공은 전 세계 방산 시장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중국산 무기의 실패는 중국의 영향력에 타격을 줬습니다. 일본의 배신은 일본이 수십 년간 쌓아온 동남아시아에서의 입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부상 아시아 태평양 안보 질서의 새로운 변수.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이번처럼 흥분되면서도 복잡한 심정으로 쓴 보고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맹국인 한국이 그 빈자리를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건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를 가장 크게 치르게 될 나라는 일본이었습니다. 태국에서 반일 감정이 폭발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저는 처음에 그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전쟁 중에 동맹국이 배신했다고 느끼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60년간 쌓아온 관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관계라는 게 국민 감정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요. 경제적 이해관계, 안보 협력, 제도적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두 번의 사건으로 완전히 뒤집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12월 말부터 들어오는 보고서들을 보면서 저는 생각을 바꿔야 했습니다.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반일 감정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산 분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군은 이번 전쟁에서 한국산 무기의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T-50 전투기의 정밀 타격 능력, 한국산 유도 폭탄의 정확성,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군 전력의 효과적인 운용. 이 모든 것이 태국군 수뇌부의 눈앞에서 증명되었습니다. 군인들은 실용주의자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무기가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그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입니다. 한국산 무기는 그 기준을 완벽하게 통과했습니다. 태국 국방부 내부에서는 이미 무기 도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태국군은 미국, 유럽,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무기를 도입해왔는데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한국산 무기의 비중을 대폭 늘리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거론되고 있었냐면요. 첫째, 전차입니다. 태국 육군은 현재 우크라이나산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2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평가받고 있고 이미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둘째, 자주포입니다. 한국의 K9 자주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무기입니다. 터키,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호주, 이집트 등 수많은 나라가 K9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이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셋째, 호위함입니다. 태국 해군은 함정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조선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이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태국의 항공모함도 한국에서 건조했으니까요. 앞으로 태국 해군의 신규 함정 사업에서 한국이 유력한 후보가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넷째, 훈련기 추가 도입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T-50의 성능이 입증되면서 태국 공군은 T-50 추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보유한 물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도 T-50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현실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군사 강국 중 하나입니다. 국방 예산 규모로는 동남아시아 1위이고 병력 규모로도 최상위권입니다. 이런 나라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한다는 건 단순히 한국 방산업체들의 매출이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무기 도입을 결정할 때 서로를 많이 참고합니다. 특히 태국처럼 군사력이 강하고 경험이 많은 나라가 어떤 무기를 선택하는지 주목합니다. 태국이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같은 주변국들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전쟁 이후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문의가 급증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T-50의 실전 성능이 입증되면서 기존의 도입을 망설이던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검토에 나선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한 가지 아이러니를 느꼈습니다. 미국은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에 무기를 팔려고 노력해왔습니다. F-16 전투기, F-35 스텔스기 같은 첨단 무기들을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제안해왔죠. 하지만 가격 문제, 기술 이전 조건, 정치적 제약 등 여러 이유로 성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른 접근법을 취했습니다. 미국산 무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충분히 우수한 무기를 제공했습니다. 기술 이전에도 미국보다 유연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실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맹국인 한국이 잘 되는 건 좋은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 방산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경제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방산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해서 무기 수출의 문을 열었고 동남아시아를 주요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필리핀에 경비정을 수출하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도 방산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방산 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일단 태국 시장은 사실상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태국에서 반일 감정이 이렇게 폭발한 상황에서 일본산 무기를 도입한다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리면 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국의 반일 감정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는 정보 공유와 여론 교류가 활발합니다. 태국에서 일본이 배신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 다른 나라들도 일본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일본이 언제든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배신할 수 있는 나라라는 인식이 퍼지면 일본의 방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도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일본 외무성과 방위성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으니까요. 캄보디아를 지원한 건 사실이고 태국이 어려울 때 침묵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는 태국 편이다라고 말해봤자 아무도 믿지 않을 겁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서는 동남아시아 외교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60년간 쌓아온 태국과의 관계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위기는 방산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국에서 일본 자동차의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태국 거리를 달리는 차 10대 중 9대가 일본 브랜드라는 뜻입니다. 토요타, 혼다, 닛산, 미쓰비시, 스즈키, 마쓰다, 이스즈. 태국은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태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많이 파는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생산 기지이기도 했습니다. 일본 자동차 회사들은 태국에 공장을 세워서 차를 만들고 그 차를 동남아시아 전역과 호주, 중동 등지로 수출했습니다. 태국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자동차 생산의 중심지였고 그 중심에는 일본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일본 차 대신 다른 나라 차를 사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 자동차 회사들에게 악몽 같은 시나리오입니다. 태국 시장을 잃는다는 건 동남아시아 전체 전략이 흔들린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이 틈새를 한국이 파고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최근 몇 년간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특히 전기차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아직 전기차 보급률이 낮지만 각국 정부가 전기차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잠재력이 큽니다. 태국 정부도 전기차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량을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문제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전환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토요타를 비롯한 일본 회사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느라 순수 전기차 개발이 늦었습니다. 반면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있습니다. 아이오닉, EV 시리즈 등 경쟁력 있는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태국에서 반일 감정이 확산되고 동시에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기회의 창이 열리는 겁니다. 60년간 일본이 독점해온 태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분석을 펜타곤 보고서에 포함시키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태국 캄보디아 분쟁은 단순한 국경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쇠퇴하고 한국의 영향력이 부상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방산, 자동차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무기 체계를 분석해왔습니다. 미국산, 러시아산, 유럽산, 중국산. 거의 모든 주요 국가의 무기들을 직접 또는 보고서를 통해 접했습니다. 그래서 무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는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한국산 무기가 보여준 성능은 솔직히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T-50 골든이글, 한국어로는 황금 독수리라는 뜻의 이 전투기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T-50은 원래 고등훈련기로 개발되었습니다. 고등훈련기라는 건 조종사들이 실전 전투기를 몰기 전에 마지막으로 타는 연습용 비행기입니다. 기초훈련을 마친 조종사들이 이 비행기로 고급 기동, 무장 사용, 전술 비행 등을 익힌 다음에 F-16이나 F-15 같은 실전 전투기로 넘어가는 거죠.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 개발에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줄여서 KAI가 주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2005년에 처음 비행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기체입니다. 그런데 이 훈련기가 어떻게 실전에서 이렇게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 걸까요? 첫째, T-50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경공격기로도 쓸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훈련기 버전은 T-50이고 경공격기 버전은 FA-50, 영어로 파이팅 이글이라고 부릅니다. 태국이 도입한 건 T-50 태국형인데 이건 경공격 능력을 갖춘 버전입니다. 경공격기라고 하면 약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는 상당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해서 적 전투기와 싸울 수 있고 공대지 미사일과 정밀 유도 폭탄을 장착해서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기관포도 달려 있어서 근접 전투도 가능합니다. 둘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F-16 한 대 가격이면 T-50을 두세 대 살 수 있습니다. F-35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도 많은 임무에서 비슷한 수준의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준의 임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용과 정비가 쉽습니다. 최신 전투기들은 성능은 좋지만 정비가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전문 기술자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죠. 하지만 T-50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 덕분에 정비가 수월합니다. 개발도상국 공군도 큰 부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T-50은 한국 방산 수출의 효자 상품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 수출되었고 미국 공군 훈련기 사업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계 시장에서 미국이나 유럽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낮지만 가격 경쟁력과 성능으로 점점 입지를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T-50에게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기회를요. 무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은 실전에서의 성공입니다. 아무리 서류상 스펙이 좋아도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신뢰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전에서 성과를 내면 그 무기의 가치는 급상승합니다. T-50은 이번 전쟁에서 완벽에 가까운 성과를 냈습니다. 태국 공군 조종사들은 T-50을 몰고 캄보디아 영공에 진입해서 정밀 타격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스캠 범죄 단지, 카지노 단지, 범죄 조직의 거점들을 정확하게 타격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최소화했고 아군 손실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밀 타격이라는 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식별해야 하고 접근 경로를 계산해야 하고 적의 방공망을 피해야 하고 정확한 순간에 무장을 투하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임무가 실패하거나 민간인 피해가 발생합니다. 태국 공군이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건 조종사들의 실력도 있지만 T-50이라는 플랫폼과 한국산 정밀 유도 무기의 성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건 한국산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정밀 유도 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와 관성 항법 장치를 결합한 유도 키트를 일반 폭탄에 장착하면 정밀 유도 폭탄이 됩니다. 미국의 제2담과 비슷한 개념이죠. 이 한국산 유도 폭탄이 이번 전쟁에서 실전 대비를 했고 훌륭한 성과를 냈습니다.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고 오작동이나 불발 같은 문제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무기 체계의 완결성 때문입니다. 전투기만 팔아서는 부족합니다. 전투기에 장착할 무장,
정비를 위한 장비와 부품,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까지 패키지로 제공해야 구매국 입장에서 매력적입니다. 미국 무기의 강점 중 하나가 이런 생태계가 완비되어 있다는 건데 한국도 점점 이런 생태계를 갖춰가고 있습니다. T-50을 사면 한국산 유도 폭탄, 한국산 미사일, 한국산 정비 장비, 한국의 훈련 프로그램까지 함께 도입할 수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미국이나 다른 강대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완결된 전력을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이건 특히 미국과 관계가 복잡한 나라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입니다. 이번 전쟁 이후 저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반응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반응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동남아시아 무기 시장에서 저가 공세로 점유율을 늘려왔습니다. 중국산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 제품에 비해 훨씬 저렴합니다. 성능이 좀 떨어져도 가격이 워낙 싸니까 예산이 부족한 나라들이 선택하곤 했죠.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 중국산 무기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캄보디아가 보유한 중국산 방공 시스템, 중국산 통신 장비, 중국산 드론들이 태국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탐지 능력도 떨어졌고 격추율도 낮았고 전자전에 취약했습니다. 중국의 유력 매체인 소우후닷컴조차 이 사실을 인정하는 뉘앙스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태국의 사례는 개발도상국 공군 건설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준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건 사실상 한국식 접근법이 중국식 저가 전략보다 효과적이라는 걸 인정한 겁니다. 물론 중국 매체가 대놓고 한국이 우리보다 낫다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간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챘습니다. 아세안 시장에서 중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요. 더 흥미로운 건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제조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다. 메이드 인 재팬은 품질의 상징이었고 일본인들은 자국 제품이 세계 최고라고 믿어왔습니다. 한국 제품에 대해서는 솔직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일본 기술을 베껴서 싸게 만드는 나라라는 인식이 있었죠. 무기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은 자체적으로 상당한 방산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전차 함정, 미사일 등을 자체 개발해왔고 기술 수준도 높습니다. 하지만 헌법 제약 때문에 무기 수출에는 소극적이었고 최근에야 규제를 풀고 해외 시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에서 이번 전쟁 이후 흥미로운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 내부에서 T-50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일본 항공자위대는 현재 T-4라는 중등훈련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체가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후속 기종을 선정해야 하는데 자체 개발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미국의 T-7 레드호크는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의 T-50을 검토해보자는 의견을 내놓은 겁니다. 물론 아직 소수 의견이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 방산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씁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국방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부상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한국이 잘 되는 건 동맹국으로서 좋은 일이지만 미국 방산업체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불과 수십 년 만에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했습니다. 그것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요. 이건 대단한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번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한국 방산이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전 검증이라는 가장 강력한 인증서를 받았으니까요. 저는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이제 양적 성장 단계를 넘어 질적 도약 단계에 진입했다. T-50의 실전 성공은 한국산 무기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 미국은 한국을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방산 분야의 경쟁자이자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한국에 대해 이런 문장을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각 변동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에서 태국 언론 보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태국의 주요 방송사인 PPTV가 특집 보도를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전쟁이 가르쳐준 진실, 누가 진짜 친구인가?
저는 자동 번역기를 돌려가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방송은 이번 전쟁에서 각국이 보여준 태도를 비교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진짜 친구였고 일본은 가짜 친구였다는 것. 방송에서는 태국군 조종사들의 인터뷰도 나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산 T-50 전투기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한 베테랑 조종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전투기를 몰았습니다. 미국 기체도 타봤고 유럽 기체도 타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에서 T-50이 보여준 성능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정밀도, 조종 반응, 신뢰성 모든 면에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런 증언이 태국 전역에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태국을 지켜냈다는 메시지가 태국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방송은 1950년 한국전쟁으로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흑백 사진과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태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행군하는 모습, 전투를 치르는 모습, 부상병을 후송하는 모습, 내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74년 전, 우리 태국의 젊은이들은 한반도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본 적도 없는 나라,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6,300명이 넘는 우리 군인들이 한국 땅을 밟았고 수백 명이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에 있는 태국군 참전 기념비가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찾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우리의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매년 우리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그들의 후손을 초청해 감사를 표합니다. 한국은 행동으로 그 감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저는 한국 전쟁을 주로 미국의 관점에서 배웠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유엔군이 한국을 구했다는 서사죠. 물론 다른 참전국들도 언급되지만 솔직히 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인들에게 한국 전쟁 참전은 자랑스러운 역사였습니다. 작은 나라가 먼 타국의 위기에 달려가 피를 흘렸다는 것. 그게 74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의미를 가지게 된 겁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한국 전쟁 참전 관련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참전 용사들의 사진, 당시 기록, 전사자 명단 같은 것들이 공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싸웠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상황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내가 피 흘린 보람이 있다고 하셨을 겁니다. 74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고 74년 후 한국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우정입니다. 일본은 60년간 경제 원조를 했지만 위기 때 배신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팔았을 뿐이지만 위기 때 우리 편에 섰습니다.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국제관계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외교와 국제관계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해관계와 힘의 논리를 강조합니다. 국가 간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에 의해 결정된다고요. 그래서 영원한 동맹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자국 이익을 위해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해관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요. 한국이 태국 편에 선 건 순수한 이해관계 계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무기 수출이라는 비즈니스적 이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이 소셜미디어에서 태국을 응원한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아마 태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은 태국 편에 섰습니다. 왜였을까요? 저는 그게 일종의 집단 무의식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태국이 과거에 자신들을 도왔다는 역사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태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능적으로 그들 편에 서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태국인들도 한국에 대해 특별한 감정이 있었을 겁니다. 74년 전 자신들의 선조가 피를 흘린 나라, 그래서 뭔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나라. K-팝과 드라마를 좋아하는 것 이상의 설명하기 어려운 유대감이 있었을 겁니다. 이번 전쟁은 그 유대감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감은 일본이 60년간 쏟아부은 돈보다 강력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74년 전 태국 군인들이 한국 땅에서 흘린 피가 60년간 일본이 태국에 투자한 돈보다 더 진하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분석을 보고서에 포함시킬지 고민했습니다. 너무 감상적인 해석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숫자와 데이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은 앞으로 한국과 태국의 관계를 규정하게 될 겁니다. 태국의 유령 유튜브 채널들은 한국과 태국의 새로운 관계를 집중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2월 28일에 올라온 한 영상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태국이 띄우고 한국이 부자 된다. 실전 투입 후 전 세계로 치솟는 T50 판매량. 이 영상은 한국산 무기의 글로벌 인기 상승을 다루면서 태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태국이 실전에서 한국 무기를 검증해줬고 그 덕분에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언론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태국은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겼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동맹으로서 신뢰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무기는 돈을 주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지. 그걸 보여줘야 신뢰가 쌓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그 신뢰를 얻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로부터요. 그리고 이 신뢰는 앞으로 한국의 엄청난 자산이 될 겁니다. 태국의 한 네티즌이 쓴 글이 제 기억에 남습니다. 전쟁 중에 우리는 진짜 친구를 알게 된다. 누가 좋은 사람이고 누가 나쁜 사람인지 기억해야 한다. 나는 이제 안다. 한국이 우리의 진짜 친구다. 74년간의 인연이 드디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초, 저는 펜타곤에서 아시아 태평양 안보 전망 보고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거대한 변화를 기록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단 몇 주 만에 동남아시아의 지정학적 판도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25년 12월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은 단순한 지역 충돌을 넘어 동남아시아 안보 질서의 재편을 촉발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 분쟁을 계기로 한국의 지역 내 영향력이 급상승했으며 반대로 일본의 입지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방산시장의 변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쟁 이후 한국 방산업체들에 대한 문의가 폭증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따르면 T50에 대한 해외 문의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기존의 도입을 검토하던 나라들은 결정을 앞당겼고 관심이 없던 나라들도 새롭게 검토에 나섰습니다. 태국은 T50 추가 도입을 공식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유 물량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K2 전차 K9 자주포, 한국형 호위함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한 협의도 시작되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T50을 도입한 나라인데 추가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팔리는 게 아니라 신뢰와 실적을 바탕으로 팔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주로 미국이나 유럽보다 싸서였습니다. 성능은 좀 떨어지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었고 믿을 수 있는 파트너니까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가격 경쟁은 쉽게 뒤집힐 수 있습니다. 누군가 더 싼 가격을 제시하면 끝이니까요. 하지만 신뢰 경쟁에서 이기면 쉽게 뒤집히지 않습니다. 신뢰를 쌓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한국은 이번에 그 신뢰를 한 방에 얻었습니다. 태국이라는 동남아시아 최대 군사 강국에서 실전이라는 가장 엄격한 시험을 통과함으로써요. 반면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본 방위성은 이번 사태로 심각한 곤경에 빠졌습니다. 동남아시아 방산 시장 진출이라는 야심찬 계획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은 2014년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개정한 이후 동남아시아를 핵심 수출 시장으로 삼았습니다. 필리핀에 경비정을 수출했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방산 협력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그 노력이 무색해졌습니다. 태국에서 일본은 배신자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동남아시아 전체에 일본에 대한 경계심이 생겼습니다. 일본이 언제든 자국 이익을 위해 동맹을 배신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 일본산 무기를 도입하는 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특히 타이밍이 최악이었습니다. 일본은 최근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다시 개정해서 살상 무기까지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무기 수출에 나서려는 시점에 이런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저는 도쿄 주재 미국 대사관을 통해 일본 정부의 분위기를 파악했습니다. 외무성과 방위성 사이에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와의 관계를 왜 저렇게까지 밀어붙였느냐, 태국의 반응을 왜 예상하지 못했느냐 같은 비판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일본이 무슨 해명을 해도 태국인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방산보다 더 심각한 건 자동차 산업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일본 자동차 점유율 90%. 이 숫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아직 본격적인 불매운동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자동차는 고가의 내구재니까 감정만으로 구매 결정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건 확실했습니다. 태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다음 차는 일본차 말고 다른 거 사자는 게시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이건 구조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정부가 전기차 산업 육성을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비중을 3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세제 혜택, 충전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전기차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회사들은 하이브리드에 집중하느라 순수 전기차 개발이 늦었습니다. 지금에서야 따라잡으려 하고 있지만 이미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반면 현대와 기아는 전기차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에 있습니다. 아이오닉 시리즈, EV 시리즈 등 경쟁력 있는 전기차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앞서 있습니다. 만약 태국 소비자들의 반일 감정이 지속되고 동시에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역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60년간 일본이 장악해온 태국 자동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제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향후 5년 내 태국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 브랜드 점유율이 80%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 빈자리를 한국과 중국 전기차 브랜드가 채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반일 감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국 브랜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90%에서 80%로. 숫자로는 10%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태국 자동차 시장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변화입니다. 연간 수십만 대, 금액으로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재편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외교 무대의 변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국은 아세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경제 규모, 군사력, 지정학적 위치 모든 면에서 동남아시아의 핵심 국가입니다. 아세안 내에서 태국의 목소리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런 태국이 한국을 진짜 친구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동남아시아 외교에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한국은 그동안 동남아시아에서 존재감이 크지 않았습니다. K-팝과 드라마 덕분에 문화적으로는 인기가 있었지만 정치, 외교, 안보 측면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에 밀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국이 한국의 우군이 되면 아세안 내에서 한국의 입지가 강화됩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이 어떤 안건을 제기할 때 태국이 지지해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반대로 일본은 동남아시아에서 입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60년간 쌓아온 영향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 원조, 투자, 문화 교류 같은 것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졌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배신했다는 인식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일본 사이에서 눈치 보는 중견국이 아니다. 독자적인 방산 역량과 외교적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 안보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고 있다. 미국은 이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 한국을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로 재인식해야 한다. 한국의 부상은 미국에게 위협이 아니라 기회다. 일본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나서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냉전의 종식, 중국의 부상, 테러와의 전쟁, 기술혁명. 하지만 이번처럼 단기간에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 처음이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술을 베껴서 조립하는 수준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서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를 만드는 나라. 위기의 순간에 동맹을 배신하지 않는 나라.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는 나라. 저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해관계만 따지는 나라가 되어버렸지만.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내 편인지, 누가 나를 배신하지 않는지. 그 신뢰가 쌓이면 돈으로 살 수 없는 동맹이 만들어집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얻었습니다. 태국으로부터 그리고 세계로부터. 일본은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60년간 쌓아온 것을 한순간에. 이게 이번 전쟁이 남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저는 보고서 파일을 저장하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앞으로 더 주목해야겠군.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충분히 흥미로운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보시고 대한민국 기술력과 선택이 자랑스럽게 느껴지셨다면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한 줄 남겨주세요. 이 한마디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줍니다.